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옛날 강원도 산속의 작은 암자에는 피룬선사라는 스님이 살았습니다. 피룬선사는 나이가 무척 많았는데 모르는 것이 없이 박학다식한 것으로 이름이 높았답니다. 하여 많은 고승과 대감들이 피룬선사를 존경했으나 선사는 산속 암자에 틀어박혀 불도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열반의 뜻이 있어 일평생 불도를 닦으니 오직 번뇌의 불을 끄고 지혜를 구할 뿐이로다. 하루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지요. 선사가 마악불공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였는데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사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 밤중에 어느 시주가 문을 두드리시오? 선사가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록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차림새가 훌륭한 것이 대갓집 마님인 듯 하였지요. 여인의 머리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얼굴은 칼바람에 시달려 새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뒤따라온 아이를 내밀었답니다. 선사님, 이제 믿을 곳이 선사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인은 절박한 얼굴로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사가 가만히 뜯어보니 아이는 이제 67살 정도 먹어 보였지요. 아이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꼭 붙든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얼른 화로에서 뜨끈한 차를 가져왔지요. 대체 무슨 연유인지 들어와서 말씀부터 하시구려. 저희는 정윤식 대감댁 식솔들이옵니다. 이 아이는 정대감의 유일한 아들이지요. 대사원 정윤식은 청렴결백하기로 이름 높은 벼슬아치였지요. 허나 이를 시샘하는 간신배가 참으로 많았답니다. 대감께서 그만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허, 정대감 같은 좋은 분이 어쩌다가? 저희의 앞날이 분명치 않으니 만일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리고 싶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두 눈에선 이미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여인은 피룬선사가 부처님이라도 되는 양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선사님, 이제 부탁드릴 사람이라곤 선사님 뿐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살리게 좀 도와주십시오. 허나 역적을 숨기거나 그 집안의 자식을 맞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역죄였습니다.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선사는 동네 마실이라도 나가는 일인 양 태연하게 대답했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모두 부처님의 뜻이지요. 오늘 밤 이 아이가 암자에 온 것도 다 인연인데 제가 어찌 목숨이 아까워 이를 거절하겠습니까? 아이는 제가 잘 보살피겠으니 부인께서는 걱정 마십시오. 정말입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선사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선사의 말에 부인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 영철이의 손을 꼭 잡은 부인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지요. 영철아, 이 어미는 이제 귀양간 네 아버지를 따라가야 한다. 우린 반드시 억울함을 풀 것이니 그때까지 몸 건강히 기다리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소자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부인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때까지 눈물을 참던 영철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어머니, 저도 데려가셔요. 저도 같이 가요. 영철이는 서럽게 외쳤지요. 허나 눈보라는 그 목소리도 죄다 파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더 크게 울부짖었지만 하늘은 무정하게도 매서운 눈발만 휘날렸답니다. 암자에 들어온 영철이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친 영철이는 마침내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지요. 아미타불. 부처님 말씀에 이르길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진다고 하였다. 어린 네가 부모와 생이별한 슬픔을 어찌 다스리겠냐마는 지금은 푹 자고 내일 일어나거라.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이니라. 사흘이 지나자 눈보라가 잦아들었습니다. 그제야 눈을 뜬 영철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암자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이야, 이제 일어났느냐? 배가 고플 텐데 이거라도 좀 들거라. 감사합니다, 선사님. 영철이는 선사가 내민 죽그릇을 공손히 받아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몇 술 뜨던 영철이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수저를 움직였지요. 그래, 아이는 잘 먹어야 하는 법이다. 이 스님이 앞으로 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잘 곳을 마련할 터이니 안심하고 부모님을 기다리면 되느니라. 기다려서 무슨 소용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절 버렸는데 다시 찾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철이의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지요. 하기사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대갓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산골 암자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그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터였습니다. 더군다나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바람에 더욱 비참한 기분이었지요. 예끼 이놈아, 부모님 마음을 그리도 모르느냐? 세상에 자식이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도 네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눈물을 머금고 떠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느니라. 피룬선사의 목청은 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찌렁찌렁했습니다. 그 호통 소리에 영철이는 찔끔하였지요.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슬퍼서 자꾸만 눈물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 그건 당연한 일이다. 아이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 사바세계 어딘가에 있을 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널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외로울 때면 부모님도 널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거라. 피룬선사의 말씀은 아직 어려웠지요. 그래도 영철이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즐겁게 지내자꾸나. 이 스님이 맛있는 떡을 쪄오도록 하마. 좋습니다. 떡을 싫어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잘 다루는 피룬선사는 빙글빙글 웃으며 떡을 가져왔지요. 둘은 맛있게 떡을 나누어 먹으며 긴 겨울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높다랗게 쌓였던 눈이 다 녹고 대신 예쁜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더랬지요. 어느새 마음이 많이 풀린 영철이는 꽃핀 들판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답니다. 스님, 저기도 꽃이 피었습니다. 저 노란 꽃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노랑매미 꽃이로구나. 도끼가 있지만 잘 삶으면 맛있는 반찬이 된단다. 그렇군요. 그럼 저 하얀 꽃은요? 꽃말이라고 한다. 영철이 같은 오줌 싸개에게 다려 먹이면 버릇을 고친다는데 어디 먹어볼 테냐? 우와, 스님. 저는 쓴 약은 먹기 싫습니다요. 그렇게 피룬선사와 영철이는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어딜 가나 같이 다녔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이 인연이 저 아이의 복이 아니라 제 복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을 불도에만 매진한 피룬선사는 요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남자에 영철이가 온 다음부터 너무나도 밝고 활기가 돌았거든요. 하여 선사는 이 작은 꼬맹이가 친손주 마냥 귀엽기가 그지없었답니다. 이에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지요. 이제 영철이 너도 9살이 되었구나. 이제부터는 제대로 공부를 배워야 할 것이다. 스님, 그 공부라는 거 하기 싫습니다요. 어렵고 재미도 없는데 꼭 배워야 합니까? 똑똑한 영철이는 본인 집안이 역적으로 몰린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역적의 아이는 과거를 볼 수 없으니 공부를 해도 헛일이었습니다. 영철아, 공부가 무슨 말인지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란 말은 본디 불도에서 왔단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는 뜻이지. 즉 공부란 출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알고 또한 덕을 쌓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 말이다. 그제야 공부의 참뜻을 알게 된 영철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스님.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냐, 이 피룬선사가 오래간만에 실력 발휘를 할 터이니 너도 열심히 배워야 할 것이다. 동서고금의 학문에 통달한 피룬선사는 모르는 것이 없었답니다.
선사는 영철이에게 유학의 근본인 사서삼경은 물론이요, 불교와 도교의 다양한 가르침을 베풀었지요. 태생이 명민한 영철이는 피룬 선사의 가르침을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배워나갔습니다. 선사님, 자비심이란 무엇입니까? 자비심이란 자기만 아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의 기쁨과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란다. 그렇습니까? 그래. 이 자비심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란다. 세상 만물에는 다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들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자비심이니라. 특히 영철이는 부처의 자비심에 대해 배우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와 이별에 외롭게 살고 있지만 자비심을 떠올리면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이 자비심을 꼭 가지고 싶습니다, 스님. 그래. 영철이 너는 심성이 맑고 영특하니 반드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라. 시간이 흘러 산속 암자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영철이는 한낮 더위를 피해 산속 계곡으로 향했지요.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니 무더위가 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선가 낑낑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영철이가 가만히 다가가 보니 거기엔 웬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앞다리에 화살이 박혔구나. 새끼 호랑이는 겁에 질렸는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영철이는 무서웠지만 피룬 선사에게 배운 자비심을 떠올리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야, 도와줄 테니 가만히 있어. 영철이는 천천히 손을 뻗어 호랑이를 안심시켰지요.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안 새끼 호랑이는 영철이가 내민 손을 조심스레 핥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호랑이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화살을 붙잡고 힘껏 잡아당겼지요. 호랑이가 캬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영철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화살을 뽑아낸 영철이는 옷소매를 찢어 상처를 싸매주었답니다. 잘 참았다, 호랑이야. 앞으로는 사냥꾼에게 잡히지 마. 호랑이는 영철이가 도와준 것을 아는지 몇 번이나 영철이의 얼굴을 핥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계곡 근처 덤불이 부스럭거리더니 활을 맨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꼬마야, 혹시 이 근처에서 새끼 호랑이를 못 봤느냐? 못 보았습니다. 그러느냐? 아, 글쎄 내가 어미 호랑이를 잡았는데 옆에 있던 새끼는 도망쳐버렸지 뭐냐. 놈도 잡아야 하는데 도통 보이지가 않는구나. 사냥꾼의 말에 영철이는 조용히 대답했지요. 이미 어미를 쏘았는데 새끼까지 잡는 것은 너무 잔혹한 일입니다. 사냥꾼께서는 자비심을 떠올려 어린 새끼는 살려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영철이의 당돌한 말에 사냥꾼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참 동안 영철이를 바라보던 사냥꾼은 갑자기 씩 웃었지요. 고놈 참 어린 것이 맹랑하구나. 오냐. 네 말대로 새끼는 더 이상 쫓지 않겠다.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으며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영철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다행히 새끼 호랑이는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새끼 호랑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와 저 사냥꾼님이 자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철이는 어쩐지 부처님의 큰 뜻을 아주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 영철이가 반찬으로 쓸 버섯을 따러 상그늘에 향했을 때였지요. 나무 그루터기를 두리번거리며 버섯을 따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누구야? 그거 독버섯이야. 먹으면 헛것 본다? 영철이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고개를 빼꼼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예쁘장한 소녀의 영철이는 깜짝 놀랐지요. 얘, 넌 누구니? 난 영철이라고 해. 영철이구나. 난 그래. 호여랑이라고 해. 시원스럽게 웃는 소녀의 모습에 영철이는 머릿속이 아찔한 것 같았지요.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꼭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답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니?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야. 그냥 너무 예뻐서 본 거야.
영철이의 말에 소녀는 방실방실 웃었답니다. 정말이냐? 내가 정말 예쁘게 보이느냐? 응, 한양에서 살 때에도 너처럼 예쁜 아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변신술이 잘 성공했구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었어. 응? 변신술이라니? 글쎄 그런 게 있다. 둘은 함께 숲속을 다니며 버섯을 모았습니다. 호요랑은 영철이보다도 산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아 글쎄 산속 곳곳을 모르는 곳이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집애가 되어서 어찌나 산을 잘 타는지요. 배. 영철이 너는 너무 느리다. 그래갖고 언제 꼭대기까지 오르겠느냐. 호야랑 네 걸음이 너무 빠른 거야. 어쩜 그리 산을 평지처럼 달리느냐? 하여간 신비로운 구석이 많은 아이였답니다. 그래도 또래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다는 생각에 영철이는 마냥 기뻤지요. 둘은 신나게 놀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헤어졌답니다. 날이 어두운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차라리 선사님께 부탁해서 오늘 밤은 암자에서 자는 게 어때? 필요 없다. 난 밤이 되면 더 잘 보인다. 거참 신기하다. 그래, 그럼 내일 또 보자. 난 이만 가련다. 호요랑이 가려는데 벼랑간 바람이 확 불었지요. 그 바람에 호요랑의 소매자락이 조금 말려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그 팔목에 전에 영철이가 호랑이를 구해줄 때 감아준 붕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야랑, 너는 혹시 그때 구해준 그 새끼 호랑이였느냐? 윽, 들키고 말았구나. 맞다. 내가 바로 그 호랑이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참으로 잘 되었다. 영철이가 반가워하자 호요랑은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넌 내가 호랑이라는 걸 알아도 무섭지 않느냐? 독버섯을 가르쳐준 호야랑이 뭐가 무서워. 난 친구가 생겨서 좋기만 하다. 그렇다면 되었다. 안심이 되었는지 호요랑은 빙글빙글 웃으며 사라졌답니다. 그 뒤로 영철이와 호요랑은 가끔씩 산속에서 만나 같이 놀곤 하였습니다. 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호요랑 덕분에 영철이는 산속에서 산딸기도 따고 산머루랑 달래도 먹어볼 수 있었지요. 요새 영철이 네가 무척이나 밝아진 것 같구나. 이 스님도 참으로 마음이 놓인다. 눈에 띄게 밝아진 영철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님 가르침도 더 잘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영철이는 낮에는 호요랑과 놀고 밤에는 공부에 매진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철아. 앞으로는 자주 못 본다. 응? 왜 그런데? 너랑 노는 거 상구님한테 들켰다. 그런데 상구님이 너무 인간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호요랑은 영철이가 참으로 좋았지만 산을 지배하는 상군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영철이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는 없었지요. 그래도 둘은 가끔씩만 만나서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곤 하였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을 때였지요. 영철아, 정신 차리거라. 아니, 몸이 마치 불덩이 같구나. 행복했던 암자의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영철이가 열이 펄펄 끓어 그만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걱정이 된 피룬선사는 밤낮으로 영철이를 간호하였지만 도무지 차도가 보이지 않았지요.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이 아이는 피 안으로 가기엔 너무 이릅니다. 부디 영철이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열이 너무 심한 탓에 영철이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피룬선사는 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여 마을로 내려가서 약을 구해오기로 하였답니다. 영철아, 딱 하루만 버티거라. 이 스님이 마을에 가서 약을 가져오도록 하마. 네, 스님. 전 걱정 마시고 다녀오셔요. 선사는 어른스러운 영철이의 대답에 더욱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하여 늙은 몸을 이끌고 한달음에 마을로 내려갔지요. 걸을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파묻히는 눈길이었지만 선사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룬선사는 마침내 마을에 도착해 의원집 문을 두드렸답니다. 의원 시주는 안에 계시오? 아니 선사님, 이런 날씨에 어쩐 일이십니까?
의원은 깜짝 놀랐지만 어쨌거나 약을 지어주었지요. 피룬선사는 약을 받자마자 급히 돌아가려 했지만 의원은 기겁하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사님, 이 날씨에 어딜 간다고 하십니까? 눈보라가 이렇게 치는데 지금 가셨다간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아픈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우물쭈물 하겠습니까? 한시가 급하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사는 의원의 손을 뿌리치고 산을 올랐답니다. 그렇게 산 중턱쯤 이르렀을까요? 갑자기 산 꼭대기에서부터 우르르 쾅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땅이 울리고 뭔가 무너지는 소리까지 들려왔지요. 산사태였습니다.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선사는 눈에 휩쓸리는 바람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눈을 뜨니 웬 방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지요. 선사님,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눈사태에 휘말리셨는데 깨어나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의원의 집이었지요. 피룬선사는 사흘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황급히 자리를 박찬 선사는 다시 산으로 향했답니다. 아이고, 몸도 성치 않으신데 좀 더 쉬었다 가시지요. 안 됩니다. 아픈 영철이가 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사는 한달음에 산을 올랐습니다. 눈보라는 다 그쳤지만 여전히 산에는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지요. 그래도 선사는 영철이에 대한 걱정에 힘든 기색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암자에 도착했지요. 영철아, 대답 좀 해보거라. 허나 암자는 지난번 눈사태로 쑥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다 눈에 파묻혀서 지붕만 빼꼼히 보였더랬지요. 반쯤 어리나간 선사는 두 손으로 미친 듯이 눈을 파헤쳤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제발 이 어린 것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런데 어디선가 작은 숨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사는 한달음에 달려가서 열심히 눈을 치웠습니다. 진정 부처님의 도우심이로구나. 피룬선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글쎄 깊은 눈더미 속에 웬 새끼 호랑이가 영철이를 품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은 기절했는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지요. 영철아, 정신 차리거라. 이 스님이 왔으니 어서 정신 좀 차려보란 말이다. 선사는 얼른 둘을 끄집어내서 불가에 눕혔습니다. 따스한 모닥불에 몸이 녹으니 영철이도 호랑이도 정신을 차렸지요. 스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영철아. 다시 볼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호열왕이 절 살려주었습니다. 호랑이 이름이 호열왕인 것이냐? 참으로 신통한 일이구나. 스님은 얼른 영철이에게 약을 먹였지요. 기운이 빠진 호랑이에게도 따뜻한 죽을 먹였답니다. 새끼 호랑이는 선사님이 주는 죽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었지요. 우리 영철이를 구해줘서 고맙다. 다행히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운을 되찾았지요. 새끼 호랑이는 영철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한번 길게 울부짖고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영물이로고. 말 못하는 금수에게도 자비심이 있다는데 정녕 그런 것 같도다. 스님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영철이는 구출되고 나서 보름 만에 다시 걸어 다닐 수 있었지요. 다시 건강해진 영철이는 오래간만에 산책을 나왔답니다. 쌀쌀한 공기를 맡으며 숲을 걷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가보니 숲속에 호열왕이 서 있었습니다. 꼴을 보니 다 나은 것 같구나. 이게 다 네 덕이야. 고맙다, 호열왕. 우리 또 같이 놀자꾸나. 안 된다. 영철이는 반갑게 호열왕의 손을 잡았지요. 헌데 오늘따라 호열왕의 기색이 좀 이상했습니다. 너를 구하느라 요력을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깊은 산 속에서 상군님이랑 수행을 해야 한다. 상군이 사람을 자꾸 만나는 호열왕을 염려해 크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허나 상군은 호열왕이 영철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요. 하여 호열왕이 사람 모습을 취해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수행을 시키겠다는 것이었죠. 얼마나 오래 수행을 해야 하는데? 모르겠다.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튼 오래 걸린다. 호열왕의 말에 영철이는 풀이 죽었지요. 처음 사귄 친구를 보지 못하게 된다니 어린 아이 마음이 오죽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나 영철이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얼마나 오래 걸리건 간에 난 계속 기다릴 거다. 정말이냐?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느냐? 영철이의 말에 호열왕은 와랑 영철이를 껴안았지요. 깜짝 놀란 영철이는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진짜로 오래 걸리는데 괜찮겠느냐? 그래. 어른이 되어서도 널 기다리고 있으마. 고맙다. 꼭 다시 만나자. 꼭이다. 영철이가 대답하려 했지만 호열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후로 영철이는 밤낮 없이 글 공부에만 매달렸답니다. 호열왕에 대한 그리움을 잊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답니다. 영철이 네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구나. 그래. 이 스님도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런 영철이를 위해 피룬선사도 더욱더 높은 학문을 전수해 주었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나 15이 되자 영철이는 웬만한 선비들보다도 학식이 깊어졌습니다. 참으로 기재로다. 소녀는 하루만 보지 않아도 괄목상대라는데 우리 영철이가 딱 그렇구나. 동서고금의 학문을 섭렵한 영철이는 눈빛도 깊어지고 자세도 의젓해졌답니다. 점점 대장부의 티가 나타나고 있었지요. 피룬선사는 그런 영철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요새 유일한 낙이었지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 영철이가 16살이 되었지요. 피룬선사랑 암자에 머무른 지도 어언 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와 아버지 정대감이 영철이를 찾아온 것이었죠. 영철아, 이 애미를 알아보겠느냐? 어머니, 아버지, 무사하셨군요. 그래, 부처님 도우심으로 무사할 수 있었단다. 단 하루만 보지 않아도 그리운 자식과 무려 7회나 떨어져 있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여 어머니는 영철이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영철아, 그간 잘 지냈느냐? 이렇게나 잘 자라주어 애비는 고맙기가 한량없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두 분이 돌아오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세 식구는 서로를 껴안고 그간의 정을 나누었답니다. 이 애비가 마침내 누명을 벗었구나. 예전 벼슬을 돌려받았으니 이제 우리 가족이 당당하게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단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영철이는 부모님인 정대감 내외와 함께 암자를 떠나게 되었지요. 선사님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홍복입니다. 도대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아닙니다. 영철이 덕분에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영철이를 맡겨주신 것이 부처님이 제게 주신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룬선사는 떠나는 영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철아, 비록 외로운 암자 생활이었으나 네가 여기서 배운 것은 훗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오냐, 꼭 하나만 당부하자면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이다. 영철이 너는 어딜 가더라도 자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철이는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영철이가 한양으로 떠나는데 저 멀리 숲속에 무언가 소리가 들렸지요. 바로 호랑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지만 영철이는 씩 웃을 따름이었죠. 호열왕, 어딜 가더라도 널 잊지 않을게. 계속 기다릴 테니 꼭 다시 만나자. 그 후 3년이 지나 영철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영철이는 과거에 급제하였답니다. 무려 장원급제였지요. 워낙 영특했던 데다 피룬선사에게 사사했으니 그 실력이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장대감은 떠들썩한 잔치집이 되었답니다. 장하다 영철아. 그 산속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다니 내가 다 대견하구나. 아닙니다. 공부란 입신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깨달음과 덕을 알기 위함이니 선비된 차로 어찌 배움의 끈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영철이의 대답에 장대감은 뛸 듯이 기뻐하였지요. 어리기만 했던 아들이 어엿한 선비가 되었으니 부모의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장대감은 손수 좋은 신부감을 찾아주겠다고 나섰지요. 너도 이제 급제를 했으니 마땅히 신부를 얻어 장가를 가야 할 것이다. 내 훌륭한 규수를 물색할 터이니 너는 아무 말 말고 이 애비에게 맡기거라. 아버님, 저는 아직 장가를 갈 생각이 없습니다. 헌데 영철이가 극구 사양을 하는 것이었죠. 장대감이 거듭 권했지만 아들이 결사반대를 하니 결국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이는 거기서 한술 더 뜨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굳이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강원도 산골짜기에 현령으로 가겠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냐? 조정에 큰 영향력을 지닌 장대감은 아들을 얼마든지 요직에 앉힐 수 없었습니다. 헌데 본인이 싫다는 것이었죠. 대신 영철이는 척박하기로 이름 높은 산골에 사또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제가 아버님 후광으로 요직을 차지한다면 출세길은 훤하게 열리겠죠. 허나 그것이 어찌 백성의 삶을 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건 그렇다. 이제 저는 초짜 관리가 되었으니 개인의 영달에 앞서 백성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옵니다. 영철이의 말에 정대감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잠시 멍하니 있던 정대감은 무릎을 탁 치고 영철이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영철이는 나귀 한 마리의 의지에 강원도 산골 구석탱이의 마을로 향했답니다. 백성들은 듣거라. 옛말에 이르길 백성이 자식이라면 임금은 그 아비여 신하는 그 어미라 하였다. 내 신하된 이로써 이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고자 하니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기탄 없이 말하도록 하라. 쭈뼛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엎드렸지요. 이번 사또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올바르고 사려가 깊어 마침내 진짜 훌륭한 분이 왔다고 기뻐했답니다. 그렇게 사또 영철이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마을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답니다. 그러자 불과 반년이 채 되지 않아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온갖 일을 다 해결했으나 이것만은 도통 답이 없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헌데 딱 하나 제일 큰 문제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승냥이 떼가 날뛰어 자꾸만 피해를 입다는 것이었죠. 이름난 포수들이 승냥이를 잡으러 나섰지만 오히려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또, 최포수도 일을 그만두겠다 하였습니다. 최포수까지? 대체 왜 그러느냐?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승냥이들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해서 몰입꾼을 셋이나 잃었다고 합니다요. 또 죽었단 말이냐? 사람을 셋이나 잃다니. 이것 참 큰일이로다. 결국 사냥꾼들이 넌더리를 내며 가버리니 사또인 영철이가 직접 활을 들고 나설 수밖에요. 그렇게 영철이는 활과 화살을 들고 포졸들과 밤낮으로 승냥이들을 쫓았답니다. 헌데 이 간악한 승냥이들이 영철이를 유인해 오히려 겹겹이 둘러싸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철이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에 사흘 밤낮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놈들, 내가 지치길 기다리고 있구나. 원통하다. 내 목숨도 여기까지인가? 포졸들은 모조리 쓰러져 이미 승냥이 밥이 된 후였지요. 초췌하게 버티고 있던 영철이는 활을 쏘아 승냥이 2마리를 더 쓰러뜨렸지요. 허나 승냥이는 수십 마리도 넘어서 점점 다가오며 입맛을 다셨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벼랑간 어흥 하고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그 큰 앞발로 승냥이를 쓸어버리더니 우두머리 목줄기를 물어 그대로 분질러 버렸습니다. 기겁한 승냥이들이 덤벼들었지만 그야말로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드는 격기였지요. 승냥이는 그대로 몰살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몇 마리가 살아서 멀리 달아났지요. 영철이가 한 달이나 쫓았지만 못 당했던 승냥이들을 호랑이는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다 해치운 것입니다.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영철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럴 수가. 승냥이가 가고 나니 호랑이란 말인가. 첩첩산중이로고. 피곤에 쩔어있던 영철이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웬 동굴이었지요.
그리고 눈앞에는 호랑이 대신 웬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답니다. 어쩐지 호랑이처럼 눈매가 날카로운 미인이었지요. 니시여? 날 모르겠냐? 나 호여랑이다. 그러더니 저고리를 쑥 내려서 어깨에 흉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옥처럼 새하얀 피부에는 분명 화살을 맞아 생긴 흉터가 또렷하게 보였지요. 영철이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 호랑이가 호여랑이었던 것이지요. 영철아. 지난 10년간 한시도 널 잊은 적이 없다. 랑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이냐? 정말로 내 생각을 했느냐? 둘은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거칠 것이 없었지요. 영철이와 호여랑은 아무도 없는 동굴 속에서 뜨겁게 서로를 맞이했습니다.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을 풀려는지 아주 밤새도록 하나가 되었지요. 그렇게 날이 밝도록 황홀경을 맛본 두 사람은 아침해가 밝고 나서야 산을 내려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또가 돌아오자 마을에선 난리가 났지요. 마을로 돌아온 영철이 사또는 곧바로 호여랑과 혼례를 치렀답니다. 호여랑은 영철이를 도와 마을을 괴롭히던 들짐승들을 모두 쫓아버렸답니다. 한번 울부짖기만 해도 죄다 달아나니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지요. 이후로 영복이는 여러 현령과 부사를 역임하다 마침내 그 벼슬이 평양감사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헌데 신기한 점은 어느 고을이던 간에 영복이가 오면 들끓던 짐승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하여 모두가 영복이의 덕을 칭송했지만 그는 알 수 없는 웃음만 지을 따름이었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어? 다 우리 부인의 공이지. 아닙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서방님 공입니다. 호여랑은 산에서는 무서웠지만 집에서는 귀엽기가 그지없는 부인이었지요. 어찌나 앙큼을 떠는지 보는 이들의 얼굴이 다 부끄러울 지경이었다고 하니 영철이 부부의 금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하여 두 부부는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는 나날을 보내다가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때는 연산군 4년 무오사화로 조정의 숙청의 칼날이 휘몰아쳤습니다. 수많은 살인파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시신이 본보기로 저작거리에 내걸렸으니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지옥도나 다름없었지요. 민심은 흉흉하고 도성에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니 조선 팔도에는 요괴와 악기가 들끓었습니다. 자네 시방 혹시 간밤에 들었나? 아니 그 곡소리 말이오. 들었다마다 귓구녕이 제대로 열려 있으면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어떻게 못 듣겠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야. 죽은 시체가 밤만 되면 통곡을 하고 말이오. 미쳤지. 단단히 미쳤어. 죽은 놈도 산 놈도 죄다 미쳐버렸다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밤만 되면 저작거리에 내걸린 사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곡성을 내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혼란을 틈타 무례배와 강도들이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밤에는 악귀가, 낮에는 악당들이 거리에서 활개를 치니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버렸습니다. 순심이 그 어여쁜 빵댕이 흔들면서 어딜 그리 바삐 가고 있어. 그려, 급히 갈 거 없어. 그러지 말고 오라비 품에서 푹 쉬다 가는 건 어때요? 제발 이거 놓아주셔요. 아버님 몸이 편찮으셔서 얼른 약 지어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아따, 나도 편찮여. 마음이 편찮단 말이제. 그러니 나도 좀 봐주시구랴. 싫어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버젓한 대낮의 건달들이 젊은 처자를 희롱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허나 아무도 여인네를 도와줄 생각일랑 못하였지요. 행여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돌리고는 바삐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여인네는 눈물을 머금고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반쯤 포기해버리고 만 것이죠. 건달들은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더러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네의 치맛자락을 쓸어 올리는 건달의 손을 누군가가 턱 붙잡은 겁니다. 거리가 더러우니 쓰레기가 이렇게 굴러다니는구나. 엥? 뭐냐 꼬맹아?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건달의 손목을 붙잡은 것은 다름 아닌 멀끔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이에 건달은 콧웃음을 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꿈쩍도 하지 않은 겁니다.
건달은 당황해서 더 세게 손을 휘저었는데 그 순간 건달의 두 다리가 공중에 부웅 떴습니다. 그리고 몸통이 통째로 반원을 그리더니 철퍼덕 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이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오랜만에 마을에 내려왔더니 쓰레기가 많아서 잠깐 청소나 하려고 한다. 이 건방진 녀석이. 건달들은 그런 청년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건달들의 주먹은 소년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가볍게 몸을 흔들며 주먹을 모두 피하더니 낭심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악! 소리를 내며 건달 하나가 개거품을 물고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건달들에게는 명치, 목젖과 같은 급소 부위에 주먹을 꽂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건달들은 모두 흙바닥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나 참 세상이 어지러우니 별 시정잡배들이 들끓는구나. 통탄스러운 일이다.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를 어찌 보답해야 할지. 됐소. 살펴서 돌아가시오. 청년은 그리 말하고 훌쩍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수근거렸지요. 오메, 뭔 나이도 어린 놈이 저리 살벌하다냐. 뭐하는 녀석이래? 자네 모르는가? 저기 뒷산도사 정노인이 키우는 제자라네. 박춘이라고 했나 그럴 걸세. 간혹 생필품 사러 달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오늘이 그날이었나 보구만. 어휴,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내려와 주었으면 좋겠구만 그려. 그러게나 말이오. 박춘이라는 청년은 묵직한 짐을 짊어지고 걷는데도 발걸음이 가벼워서 마치 뛰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새 박춘이의 모습은 흐릿하게 사라졌답니다. 스승님, 약재랑 쌀 그리고 북과 먹까지 다 사왔습니다. 말썽을 부리지는 않았느냐? 별일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정노인은 박춘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커다란 족자 위에 힘찬 붓질로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춘희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하였지요. 하나뿐인 스승님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다니. 불추 제자, 아직도 가르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망할 놈. 내 놈에게 온갖 것을 알려주었더니만 배운 것이라고는 쌈박질과 새치 혓분이로구나. 정노인이 마침내 붓질을 멈추었습니다. 이는 곧 한 소리 하겠다는 신호나 다름없었지요. 박춘희는 한숨을 쉬는 것을 간신히 참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속세에 사사로운 것에 관여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더냐. 도법을 닦고 심신을 수양하여 내면에서 이치를 깨달아야 하거늘. 어찌 자처하여 무지몽매한 이들의 다툼에 끼어드느냐 말이다. 하오나 스승님, 무고한 여인네를 희롱하는 악한들을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놈, 진정 타인을 위해서였다면 내 이렇게 꾸짖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 녀석은 그 잘난 무술을 뽐내고 싶어서 구실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것이지 않으냐. 참고로 상대는 6이었습니다. 알고 있다 이놈아. 무술을 가르친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고작 건달패들과 드자비질이나 하라고 내가 그리 가르쳤더냐. 아니, 집안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계셨으면서 당최 어찌 아셨습니까? 나는 내 놈이 어미 뱃속에 자리 잡기 전부터 수행했었다. 속일 사람을 속여라. 역시 스승님이십니다. 못난 제자, 스승님과 같은 도인을 만난 것은 천운이옵니다. 정노인은 너스레를 떠는 박춘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박춘아, 너를 보면 나는 항상 걱정이다. 수양이 한참은 더 필요하거늘 쓸데없이 머리는 굵어져서 화를 자초하고 있으니 말이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바깥 것들에 관여하지 말거라. 박춘희는 무릎을 꿇고 정노인의 꾸중을 잠자코 들었습니다만 속이 부글부글거렸습니다. 반항기라고나 할까요? 결국 박춘희는 참지 못하고 이내 한마디를 더하고야 말았지요. 그렇다면 스승님, 어찌하여 천혜고아가 된 저를 구한 겁니까? 저 또한 사사로운 세상의 풍파에 쓸려난 한낱 유목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박춘희의 대거리에 정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능글맞은 천하의 박춘희도 그런 정노인의 모습에 흠칫하였지요. 그러나 정노인은 한숨을 푹 내쉴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문다. 어서 가서 밥이나 짓거라. 정노인은 그리 말하며 다시금 붓을 들었습니다. 박춘희도 꾸벅절을 하고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같은 스승님에게 말대꾸를 하였으니 박춘희의 마음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가르침을 모두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읽기, 약빚기, 진법, 부적술, 도술, 무술, 검술. 박춘희는 정노인에게 거둬진 이후로 10여 년 동안 수행하였지만 무술과 검술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재능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노인은 반쪽짜리 제자인 박춘희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요. 어쩌면 박춘희가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뛰쳐나가 무모한 짓을 저지를까봐 걱정하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박춘희는 부모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세상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산속에서 살다가는 평생살이나 씻다가 늙어 죽을 것이다. 박춘희는 기어코 결심하였습니다. 밤을 틈타 짐을 싸들고 길을 떠나기로 말입니다. 박춘희는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해둔 짐을 챙겨 들고 조용히 산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 구경을 하러 가기에는 짐이 많구나 제자야. 헌데 밖에는 정노인이 뒷짐을 지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춘희는 아차했지요. 축지법을 모두 익혀서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고 생각했거늘 역시 스승님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달 구경이 아니라 세상 구경을 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나도 안다. 똥기적이나 차고 우러제끼던 어린 박춘희가 어느새 일이 컸구나. 엄하게 꼬지질 거라 생각했던 정노인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재능이 검술인데 검이 없구나. 이것을 가져가거라. 정노인은 그러면서 멋들어진 환도 한 자루를 박춘희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춘희는 얼떨결에 환도를 받아들이고 검집에서 살짝 뽑았지요. 날카로운 도신이 달빛마저 베어낼 것 같았습니다. 이 명환도는 요괴가 가까이 있으면 푸르게 빛을 낸다. 그리고 이 족자도 챙겨가거라. 다만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펼쳐보도록 하거라. 어찌하여 이리 쉽게 저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녀석 그리 나가지 말라고 할 때는 죽어라 듣지 않더니 이제사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은 게냐? 그럴 리가요. 다만 불초 제자 깊은 스승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 그렇습니다. 다 내가 수양이 부족한 탓인 게지.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고아를 주워와서 아들처럼 키운 것 아니더냐. 정노인은 그리 말하더니 박춘희를 지나쳐 산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에 박춘희는 스승님의 뒷모습에 큰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박춘희는 바람 따라 길 따라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유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박춘희를 속여 먹으려는 사기꾼들을 만나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눈치가 백단인 박춘희는 금방 익숙해져서 도리어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을 속여 먹는 수준이 되었지요. 이거야 원. 함께 돕고 살아도 힘겨운 난세이거늘. 어찌 아귀마냥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괴롭히지 못하여 안달인 게냐. 박춘희는 방금 전 사기를 치려고 했던 장사꾼의 돈주머니를 꺼내며 엽전을 세웠습니다. 박춘희는 사기꾼에게서 빼앗은 돈에서 필요한 만큼만 챙기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들에게 적선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사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한참 어린 박춘희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나으리 같은 거 아니오. 나으리가 아니라니요. 나으리 덕에 우리 가족이 올해 겨울을 넘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내는 깡마른 손으로 박춘희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박춘희는 그런 사내를 보며 마음이 쓰라렸지요. 이런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살기 편했고 선하게 살면 오히려 궁핍해질 뿐이었습니다. 박춘희는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게 되니 점차 자처해서 남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떠돌이 협객 박춘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춘희는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산길이라니 보통 담력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한밤중에 산길을 걷다가는 귀신에게 홀리거나 산적에게 습격을 당하니 말입니다. 허나 박춘희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지요. 박춘희는 여유롭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발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여성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를 그냥 지나칠 협객 박춘희가 아니었습니다.
박춘희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 가마에는 네가 타고 계시려나? 아이고 이거 보게. 이 누추한 곳에 웬 귀한 분이 계셔? 아주 귀부인이시구만. 희야, 살결이 곱기도 해라. 이보쇼 마님.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래 밤중에 돌아다녀서 쓰겄소. 그러니 우리 같은 놈들에게 고초를 당하는 거 아니오? 이거 놓거라, 이 몹쓸 놈들. 아이고 목소리도 간드러지네. 아주 아랫도리가 불끈불끈요. 이놈,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게지. 형님이 먼저 맛 좀 봐야겠다. 저도 한동안 여인네를 못 품어서 바짓가랑이에 거미줄 칠 지경입니다. 치사하게 나이 들먹이지 마십시오잉. 이런 건 선착순 아닙니까? 어디 못 배워 먹은 놈 아니랄까봐. 그 뭐냐 장래희망, 아니 장어유서였나? 하여간 그런 것도 모르느냐? 아이 참 형님도. 장어유서가 아니라 그 장가유서 아닙니까? 그거. 형이 먼저 장가가고 나중에 아오가 가는 거 말입니다. 이놈 자식,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느냐? 어디서 글줄이나 좀 주워 들은 게냐? 제가 이래 봬도 소시적에는 서당에서 방귀 좀 뀌던 놈입니다. 산적 무리가 가마를 습격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시종과 머슴들은 처참한 주검으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산적들은 어여쁜 여인네를 두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를 가만두고 넘어갈 박찬이 아니었습니다. 박찬이는 바위 위에 올라서 팔짱을 끼고 산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유유서겠지 이 멍텅구리들아. 웬 놈이냐? 우리를 멍텅구리라고 부르다니. 내 놈은 어디 과거급제라도 하였느냐? 산적의 일갈에 박춘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박춘희는 정노인 아래에서 수학하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글 공부 시간에는 늘 졸았거든요. 그리 말하니 나도 할 말은 없구나. 그럼 어디 못 배운 놈들끼리 한번 놀아보자꾸나. 박춘희는 휙 하고 바위에서 뛰어내리며 그대로 산적 한 놈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매섭게 걷어차인 산적은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며 비탈길로 대굴대굴 굴러가 버렸습니다. 아우야! 이 썩을 놈이 머리가 딸리니 주먹질부터 하는구나. 이것들아, 못들 하느냐? 쳐라! 산적들이 각자 도끼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춘희는 그런 이들을 보며 코웃음 쳤지요. 이런 놈들에게는 환도를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허리춤에 찬 환도가 역게 진동했습니다. 무슨 일이고 하여 살짝 검을 뽑아보았더니 도신에서 푸른 빛이 불길처럼 일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괴가 이 근처에 있구나. 박춘희는 날카로운 눈으로 어두운 숲속을 노려보았습니다. 산적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박춘희가 겁에 질린 것이라 착각하여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나 산적들의 득이양양한 기세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한 명이 처참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또 뭐냐? 무슨 일이냐? 두목. 죽은 시체들이 움직입니다요. 시기였습니다. 원한 서린 홀령이 시체에 깃들어 산자의 피와 살을 갈구하는 요괴들이었지요. 산적 무리의 2배는 되는 시기들이 어느새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몸은 썩어 문드러졌어도 두 눈에 핀 요사스러운 붉은 안광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지요. 시기들은 산적들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깨물었습니다. 들고 있는 건 이쑤시개냐? 맞서 싸워라! 산적들도 날부치를 휘둘러 대응했으나 이미 죽은 시체인 시기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사 팔다리가 댕공 떨어져 나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기들은 개걸스럽게 한밤에 야식을 즐길 뿐이었지요. 급급여울령, 태일주 명왕사괴? 악귀여 물러가라. 박춘희는 낭낭한 목소리로 주문을 읊으며 명환도를 휘둘렀습니다. 비록 도술은 사용하지 못하여도 혀가 닳도록 연습한 탓에 입에 붙어버린 것이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명환도가 악귀를 감지하고 퇴치하는 진인 보검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춘희의 명환도가 시기의 몸을 갈랐습니다. 그러자 베인 자국에 푸른 불길이 붙으며 화르륵 타올랐습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 잘 됐구나. 박춘희는 사납게 웃으며 시기들을 거침없이 베어 넘겼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지요. 살아남은 산적들은 무기를 짚어 던지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지 오래였습니다. 명환도의 불빛도 사라진 것을 보니
주변에 더 이상 요괴는 없었지요. 박춘희는 명환도를 검집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보시오. 걔 아직 살아있어? 나으리께서 저를 살려주셨군요. 박춘희가 가마 안을 살피자 여인네가 휙 튀어나와서 박춘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무렴 성인 어른도 시기를 보면 바지에 오줌을 쌀 만큼 두려운데 여인네라면 어떠할까요? 박춘희의 품에 안긴 여인은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는지 가냘픈 어깨를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시오. 산적과 시기는 모두 처리했어. 감사합니다. 나으리가 아니었으면 소첩은 끔찍한 꼴을 당했을 것이옵니다. 뭐 죽기 봐야 더 하겠어? 호들갑 떨 것 없어. 박춘희는 무심하게 여인을 밀어내었습니다. 여인에게 영 익숙지 않은 박춘희는 떨떠름하였지요. 게다가 지금 눈앞의 여인은 무심하게 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안겼을 때 풍기는 달콤한 향기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지요. 스승님은 여인을 조심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나 아름다운 여인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박춘희는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을 보자 박춘희는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여인에게는 늘 죽기보다 더한 위협이 따르는 법이지요. 오늘 나으리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어찌 되었을지. 그것도 그렇겠구려. 어찌되었든 이제 다 괜찮소. 당최 어디를 가는 길이었길래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이 밤중에 가마를 타고 산속에 있었던 거요? 급한 일이 있어 옆 마을에 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마꾼 하나가 발을 접지르는 바람에 멈춰서 휴식하고 있는데 이런 변을 당한 것이지요. 그렇구려. 그러면 이제라도 어서 집에 들어가 보시오. 가마는 못하겠지만 가마보다 귀중한 목숨을 건졌지 않소? 하오나 아직 집으로 가려면 한참은 더 이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소첩,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서 다리가 풀렸사옵니다. 그럼 뭐 그대를 내가 업고 산을 내려가라는 거요? 아무리 그러하여도 나름 수행하는 몸인지라 그러기는 어렵소. 그런 무례를 범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귀갓길에 호의를 부탁하여도 되겠사옵니까? 그러하면 적지 않은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애걸복걸하며 박춘희에게 매달렸습니다. 이에 천하의 박춘희도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리고 어차피 하룻밤 묵고 갈 곳도 필요했습니다. 보안이 귀부인 같은데 방 하나 정도는 빌릴 수 있겠지요. 박춘희는 결국 마지못해 여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집까지 호위하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서화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는 오래되어 과부였고 조만간 있을 남편의 기일에 맞춰 제사 물건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하였지요. 산을 내려가면서 잡담을 하다 보니 어느새 서화마님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시지요. 거참 의리의리하구려. 궁궐이라 해도 믿겠소. 과찬이십니다. 홀몸이어서 종복이라고는 그 가마꾼들이 다였는데 모두 목숨을 잃었으니 이제는 진정 홀몸이 되어버렸군요. 박춘희는 서화마님의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서화마님의 말대로 사람이 없어서 쥐죽은 듯이 고요했지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화마님은 박춘희를 별채의 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방이 좁지만 깨끗한 곳이 이곳뿐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빕니다. 비바람 막아줄 지붕 있고 벽이 있으면 됐지. 큰 걸 바라지 않소. 고맙소. 그리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러면 밤이 늦었으니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보상은 제가 아침이 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신경 쓸 것 없어. 가진 재주라고는 쌈박질 하는 것밖에 없으니 말이오. 참으로 겸손하시군요. 세상 사람들이 도사님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텐데요. 원 그리 끔찍한 말은 마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같았으면 지금보다 더한 피바람이 불었을 테니. 박춘희가 손사래를 치자 서화마님이 배시시 웃었습니다.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 웃는 서화마님의 웃음이 요사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박춘희는 순간 자신이 넋을 잃고 서화마님을 보는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래서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면 이만 밤이 늦었으니 나도 쉬어야겠소. 어머, 그렇네요.
도사님과 대화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서화마님은 그리 말하면서 공손한 태도로 방을 나갔습니다. 서화마님이 나가고도 그 달콤한 향이 아직도 방 안에 감돌았지요. 박준희는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려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에 박준희는 냅다 자리에 들어누웠습니다. 한잠 푹 자고 나면 시끄러운 마음이 가라앉겠지요. 그렇게 박준희는 스르륵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박준희는 피곤하였던 터라 아주 깊게 잠들었습니다. 허나 누군가 박준희의 가슴팍에 손을 올리고 꼼지락거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박준희가 그 손을 확 잡아챘습니다. 서화마님 아니요? 이 밤에 어쩐 일이요? 큰 보상을 드린다고 하였지요? 아침까지 소첩이 기다리기 어려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보상은 필요 없어. 이 몸은 수행하는 몸이라 하지 않았어? 수행 좋지요. 하오나 진정한 도사라면 심기체를 단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양기를 흘러내 주어야 단전에 정갈한 기가 모인답니다. 서화는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에 천하의 박준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몸에 힘이 자꾸만 빠지고 아름다운 서화마님을 꼭 끌어안고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매혹적인 향기가 박준희의 정신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생전 맡아본 적 없는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지요. 당최 어디서 나는 것인지 박준희는 자기도 모르게 곁눈질로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향로가 방구석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헌데 이 향로가 놓여진 위치가 영 수상쩍었습니다. 향로는 방의 사방 구석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이는 방진 아니더냐? 박준희는 그 순간 정신을 퍼뜩 차리며 서화마님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서화마님은 가냘픈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지요. 이 몸은 도력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도사요. 허나 이 요상한 체질 탓에 도술에 결코 홀리지 않지. 당장 이것이 무슨 계략인지 실토하는 것이 좋을 거요. 사특한 짓을 벌이는 자라면 나의 검은 설사 요괴가 아닐지라도 용서치 않을 테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어요. 소첩이 도사님의 도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뢰를 저질렀사옵니다. 서화는 그러자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또한 서화마님의 술수일지도 몰라 박준희는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지요. 사실 저는 보잘것없는 무당이었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해대감이 나타나 저를 겁박하여 사람들을 잡아오도록 명령하였지요.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그럴수록 진해대감은 제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서화마님은 그러면서 사연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서화마님은 차마 선량한 마을 사람들을 제물로 바칠 수 없어서 밤중에 산을 돌아다니며 산적이나 강도 같은 악한들을 유혹하여 진해대감에게 바쳤지요. 헌데 박준희가 나타나서 시기들을 모두 쓸어버린 것입니다. 이 탓에 서화마님은 박준희를 유혹하여 진해대감에게 바치기로 결심하였지요. 사정은 잘 알겠소만 그렇다면 어찌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맞서 싸우지 않은 것이오. 진해대감은 한낱 인간이 대항하기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옵니다. 섣불리 덤볐다가는 죽음보다도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지요. 좋소. 그렇다면 이 몸이 그 몹쓸 요괴놈을 퇴치해주겠소. 아니되옵니다. 제 아무리 도사님이셔도 진해대감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리 말하니 더더욱 안 되겠는데? 내가 만약 죽으면 모두 그대 탓이라 생각하시오. 박준희는 그리 말하며 씩 웃었습니다. 그러자 서화마님은 안절부절하여 박준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저를 무어라 비난하셔도 상관없사옵니다. 그러나 도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도 무턱대고 목숨 거는 얼치기는 아니오. 박준희는 그리 말하고 서화마님에게 계략을 속삭였습니다. 이에 서화마님은 반신반의하면서 박준희의 계획을 들었지요. 그러자 서화마님은 박준희의 계획대로면 정말 진해대감을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 두시오. 나는 결전을 위해 잠시 눈 좀 붙여야겠소. 박준희는 그리 말하고 벌러덩 누워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대담한 담력이었지요. 서화마님은 오히려 그런 박준희의 태도에 신뢰를 얻고 계획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채만한 거대한 지네가 스르륵 하고 담장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지네가 서화마님이 말한 바로 그 지네대감이었지요. 지네대감은 서화마님이 준비해둔 재물을 받기 위해 그 큰 몸뚱이를 움직여서 집 마당에 또아리 텄습니다. 지네대감의 몸통은 하나가 아니라 5개나 있었습니다. 6개의 몸통을 둥글게 말아 올리니 그 모습이 가히 끔찍하기 그지없었지요. 지네대감은 기대한 재물은 보이지 않고 장독대 5개만 놓여진 것을 보고 분노하여 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놈 서화야! 재물은 어디 있느냐? 설마 준비하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 지네대감의 6개의 입이 쇳소리를 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에 서화마님은 벌벌 떨면서 지네대감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서대감 나으리 고정하시옵소서. 소첩이 이번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재물을 찾았습니다. 도력이 높은 도사인데 아주 입맛에 딱 맞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맛있는 재물에 걸맞게 훌륭한 술을 곁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사라니! 내가 도사 고기 맛을 본 지 벌써 10년은 된 것 같다. 아주 잘하였구나. 아주 잘했다. 그래, 어디 한번 축하주나 들이켜 보실까? 지네대감은 그리 말하며 5개의 아가리를 쩍 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독대 채로 잡아 으적으적 씹어버렸지요. 장독대 안에는 아주 독한 독주가 들어있었습니다만 지네대감은 단숨에 독주를 장독대 채로 마셔버렸습니다. 술맛도 기깔나는구나. 그래, 그러면 어디 그 도사놈을 대령해라. 독주로 지네대감을 취하게 하려 했던 서화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지네대감은 그 독한 술을 마셔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못하느냐? 감히 이 몸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 서알겠사옵니다. 도사놈은 지금 저 별채에 뻗어서 골아떨어져 있사옵니다. 지네대감은 기쁨에 수백 개의 다리를 꼼지락거리며 별채로 기어갔습니다. 그때 장진문을 찍고 박춘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놈 지네대감. 그래, 어디 한번 내 고깃맛 좀 맛볼 터냐? 박춘희는 그러면서 명환도를 뽑아 단숨에 지네대감의 고목나무만한 몸통을 베었습니다. 지네대감은 깜짝 놀라 기이한 비명을 질렀지요. 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것들이 함정을 팠구나. 오냐, 술맛은 좋더냐? 아주 꿀떡꿀떡 잘도 마시더구나. 이놈, 하찮은 도사 주제에 입만 살았구나. 오냐, 이 지네대감의 힘을 보여주마. 지네대감이 그리 외치자 잘렸던 몸이 울룩불룩해지더니 어느새 새로운 몸통이 쑥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춘희는 이를 보고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명환도에 베어도 끄떡없다니. 그럼에도 박춘희는 눌리는 기색 없이 재차 검을 휘둘렀습니다. 허나 지네대감은 녹록치 않은 요괴였습니다. 박춘희의 공격에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갑옷처럼 단단한 몸통을 들이대며 검격을 튕겨냈지요. 그리고는 5개의 아가리에 도단한 독리를 드러내었습니다. 독리에서는 흉악한 독액이 흘러나와 바닥에 뚝뚝 떨어졌는데 독액이 바닥에 닿자 땅바닥에 불이라도 붙은 듯이 지글지글거리는 소리가 나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 번만 물려도 박춘희는 저세상행이었지요. 명성에 걸맞게 아주 대단한 요괴날이구나. 내놈 같은 풋내기 도사들을 한두 명만 보았는지 아느냐? 본전은 벌써 300년을 살았느니라. 박춘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며 지네대감의 흉폭한 공격을 피했습니다. 박춘희의 움직임은 재빨랐고 공격도 매서웠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임에도 불구하고 벌썩 박춘희는 지네대감의 몸통을 6번이나 베었지요. 허나 아무리 베어내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단단하고 두터운 몸통이 튀어나오니 말입니다. 이에 반해 박춘희는 서서히 체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큰일이다.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잡아먹히겠구나. 박춘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박춘희는 스승님이 떠나기 전에 주었던 족자를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용하라고 당부하였던 족자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 순간일지도 몰랐습니다. 박춘희는 곧바로 품속에서 족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박춘희가 그리 외치며 족자를 펼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벼랑간 족자 안에서 거대한 수탉이 튀어나오지 뭡니까?
그리고는 눈앞에 지네대감을 날카로운 발로 콱 붙잡더니 몸통을 통째로 부리에 밀어넣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럴 수가! 어디서 이런 도수를 부린 게냐? 지네대감은 기겁하며 동리를 숱하게 박았습니다만 소용없었습니다. 숱학은 더욱 집요하게 지네대감을 물어잡고 늘어지면서 꿀떡꿀떡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윽고 숱학은 지네대감을 흔적도 없이 모두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숱학은 그러고 만족스러운 듯 크게 꽂기요 하고 울더니 다시 족자 속으로 쏙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역시나 스승님. 이런 것까지 내다보셨단 말인가. 정말이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로다. 박춘희는 그러면서 족자를 가마 품속에 안전히 넣었습니다. 이렇게 박춘희는 일대를 괴롭히던 지네대감을 격퇴한 것이지요. 이를 지켜보던 서화마님이 눈물을 흘리며 박춘희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대 말대로 녹록치 않은 상대였소. 그래도 용기를 내어 함께 맞서 싸워주어서 고맙소. 소첩이 한 것이라고는 멀찍이 지켜본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것은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단 점이오. 그러니 그대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나와 함께 수행을 떠나주지 않겠소? 도사님에게 구해진 목숨, 이를 도사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서화마님은 그러면서 다시금 박춘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춘과 서화마님은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박춘과 서화마님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후 박춘희와 서화마님은 조선팔도를 떠돌며 사악한 혼령과 요괴들을 물리치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달래었습니다. 이윽고 어느새 이 둘은 호법도사와 월화선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떠받들어지게 되었지요. 옛날 조선시대 설악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이 잔뜩 내린 설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조 허진만이 이끄는 상단 금하였습니다. 상조 나으리,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오? 아니 말로 이런 날씨면 눈토끼들도 굴 속에 숨어 있겠소? 강릉에 있는 변씨와의 계약에 맞추려면 빠듯하네. 그러니 좀 힘들더라도 참아주게. 거참 우리 같은 사내들이야 어찌하겠다만 유진아 씨는 이러다가 금병 나겠소? 어쩌겠나. 보따리 장수 딸내미로 태어난 것을 탓해야지. 그런데 전날 눈이 너무 많이 내린 탓일까요? 새롭게 쌓인 눈이 흘러내리면서 그만 눈사태가 나고 말았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각자 벽과 바위 뒤에 몸을 숨겼지만 눈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꼼짝없이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개 중에는 그만 눈더미에 쓸려서 천길랑 떨어지로 추락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이 남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도와주게. 아이고야, 이게 뭔 눈벼락이냐. 사람 살려. 상조허 씨는 눈을 헤집으며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빠져나온 사람들도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눈을 파헤쳤지만 두 다리는 푹푹 빠지지 손발은 추위로 떨어져 나갈 것처럼 시렸지 아주 죽을 맛이었지요. 그때 누군가가 눈 위를 사뿐사뿐 뛰며 가볍게 무 뽑듯 사람들을 눈 속에서 꺼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번 내디딜 때마다 발이 빠지는데 사내는 움직임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사내의 도움 덕분에 순식간에 상단 사람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허 씨는 그런 사내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역군이 인원을 확인하던 중 누군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유진아 씨가 사라진 것입니다. 나으리, 아씨가 안 보입니다. 여기요. 빨리 이쪽으로 와보시오. 아따 큰일이 나불었어. 다급한 목소리에 허시는 사람들을 밀치고 튀어나갔습니다. 가보니 유진아 씨가 낭떠러지 중간에 튀어나온 마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뭡니까. 그 나뭇가지도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를 본 허씨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뭣들하는 거요? 어서 구하지 않고. 진정하십시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란히 사이좋게 저승길이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가장자리의 바닥이 무너질 수도 있었고 어설프게 손을 뻗었다가는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굴렸죠. 그러자 정체불명의 사내가 밧줄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거 단단히 잡고 계시오.
뭘 하려는 겐가? 사내는 허씨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문을 모른 사람들은 일단 달라붙어서 밧줄을 붙잡았지요. 그러자 사내는 바닥을 박차고 달리더니 절벽 아래로 훌쩍 뛰어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밧줄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졌죠. 그러더니 사내에 당기시오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영차영차 밧줄을 잡아당겨 끌어올렸습니다. 밧줄에는 사내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진 유진아 씨가 있었습니다. 고맙소. 정말로 고맙소. 별일 아닙니다.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사람된 도리지요. 아니요. 그대가 아니었으면 정말 꼼짝없이 딸아이를 잃었을 거요.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 말해보시오. 돈이 필요한 거요. 돈은 괜찮습니다. 보아하니 상인이신 것 같은데 괜찮다면 일자리 하나 주십시오. 뭐든 상관없소. 그거면 정말 되겠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씨는 흔쾌히 사내의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아무렴 상단 사람들을 도와주고 딸의 목숨까지 구해주었는데 못 들어줄 부탁은 아니었으니까요. 사내는 자신의 이름을 김운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상단에 합류하였습니다. 금화상단은 강릉에서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다시 정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강변을 끼고 휴식을 하였지요. 바닥이 진창이었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순조롭게 강릉 거래를 끝난 덕에 분위기는 한결 가벼웠지요. 저 새로운 양반은 어째 여태까지 한마디도 안 할까? 저거 벙어리 아니오? 애끼 이 사람아. 다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묵묵하니 일 하나는 잘하니 된 거 아닌가? 오히려 자네처럼 쓰잘데기 없이 떠벌떠벌 떠들어대지는 않으니 훨씬 낫지. 거참 사람 섭섭하게 말하네. 아닌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식구가 되었는데 여태 우리 이름 한 번을 안 물어서 그런 거라네. 자네 이름 알아서 뭐에 쓰게. 어디 엿받고 먹을 수도 없지 않나? 됐다 됐소. 내가 말을 말지. 사람들은 김운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김운은 여전히 정체불명의 사내였거든요. 허나 김운은 말없이 짐과 수레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허씨가 다가왔지요. 이보게 김씨. 자네도 숨 좀 돌리게나. 다들 쉬고 있지 않나? 가서 어울리며 말이라도 나눠보는 건 어떤가? 아닙니다. 괜히 불편하게만 만들겠죠. 김운은 그러면서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허씨는 그런 김운의 듬직한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과묵했으나 어딘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의 한 고을의 곽대감이라는 자에게 담배잎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허씨의 딸 유진아 씨는 영 불안했답니다. 곽대감이라는 자의 평판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이번 곽대감이라는 자는 고을에서 못돼 먹기로 소문이 자자해요. 양반이라는 자가 고리대금업으로 서민들을 수탈하고 건달패들을 시켜서 협박까지도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번 거래는 관두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거래를 고를 형편이더냐? 못 배운 놈들 소문은 신경 쓰지 말거라. 아무래도 한 지방에 향리직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게지. 알겠어요. 그래도 조심하셔요. 유진아 씨는 불안했지만 아버지의 말도 맞았기에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금화상단은 전라도로 넘어가 고품질의 향토품 담배잎을 입수하여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주 질 좋은 담뱃잎을 찾았기에 허씨도 자신만만했지요. 멈추시오. 대감 나으리께서 상조 허진마니만 출입을 허하셨소. 이 큰 것을 어찌 제가 홀로 짊어지고 들어가라는 말이요? 대감 나으리께서 명하셨으니 그리 아시오. 아니면 돌아가시던가. 아니, 이게 무슨... 허씨는 답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운이 그 커다란 괴짝을 번쩍 들어서 등에 짊어지지 뭡니까? 상주 나으리가 무릎이 불편하시오. 괴짝은 내가 대신 옮기겠소. 김운이 그리 말하며 머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기세가 영 심상치 않았기에 무지랭이 머슴들도 흠칫하며 서로 곁눈질하였습니다. 알겠수다. 그러면 역군 한 명만 대동하여 들어오시오. 마지못해 머슴이 문을 열자 허씨와 김우는 곽대감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곽대감댁의 안채는 화려하고 넓었습니다. 머슴들의 안내를 받아 김운과 허씨는 넓은 안뜰을 통과하여 대청마루에 앉은 곽대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곽대감은 마루에 앉아 거만하게 허씨와 김운을 내려다보았지요. 이제야 왔구만. 내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소. 요청하셨던 물건을 가져왔사옵니다. 전라도 나주 평야에서 거둔 햇잎을 저온에서 서서히 건조하여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을 품은 잎사귀입니다. 특히 잎맥이 얇고 고르며 잡향이 없어 연기가 부드럽기로 유명하지요. 품질은 당연 최상품입니다. 곽대감은 머슴들에게 담뱃잎을 확인하라는 듯 턱짓을 하였습니다. 머슴들은 궤짝을 열어 담뱃잎을 한 주먹 쥐어서 곽대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곽대감은 콧방귀를 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실망이로구만. 내 금화상단의 평판을 너무 믿었나 보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으리? 이거 영색이 흐리지 않소. 약간 눅눅한 것도 같고 이런 걸 지금 나보고 최상품이라고 사기를 치는 거요. 내 눈이 장님이요. 나으리, 이 담배는 단연코 최고 품질의 물건이옵니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허씨는 분명 몇 번이고 담배잎의 품질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옮길 때도 궤짝 내부에 삼배를 덧대고 잎사귀가 눌리거나 상하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였지요. 지금 곽대감은 순전히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곽대감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허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보시오, 허진만이.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요. 나 곽대감이 말이오. 하오나. 됐소. 여튼 이 담뱃잎은 내 기대에 못 미치는군. 대금은 못 주겠구려. 그 담배잎은 두고 그만 물러가 보시오. 내 그래도 금화상단에 대한 악평은 퍼뜨리지 않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건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거야 자네 사정이지. 뭐 그러면 어쩔 테요. 관아에라도 달려가겠소. 곽대감은 의기양양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미 이 고을의 관아는 모두 곽대감에게 매수되어 한패나 다름없었습니다. 허씨가 가서 고발해봐야 들은 척도 하지 않겠지요. 허나 허씨도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가기는 제가 어딜 갑니까? 나으리께서 대금을 주시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좋소.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빌게 만들어주지. 여봐라. 곽대감의 외침에 건달패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곽대감이 돈을 주고 부리는 주먹패였지요. 이들은 각자 큼지막한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어이, 말귀 좀 알아듣게 고분고분하지? 괜히 멀쩡한 몸뚱이 상하게 말고 이쯤에서 돌아가는 게 어때? 건달패들은 몽둥이를 손바닥으로 탁탁 두들기며 허씨에게 협박하였습니다. 그래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자 건달 하나가 웃음기를 지우더니 몽둥이를 높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기문이 벌떡 일어나 건달이 휘두르려는 몽둥이를 한 손으로 턱 붙잡았습니다. 그만두시오. 상주 나으리를 건드리면 크게 후회하게 될 거요. 이놈 자식이? 이거 놓거라. 건달은 기문의 소나기에 잡힌 몽둥이를 빼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도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두 손으로 잡아서 낑낑거리며 몽둥이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문이 몽둥이를 놓아버렸죠. 건달은 그 순간 자기 힘의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기문은 서늘한 눈빛으로 곽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소. 고얀 놈. 뭣들 하느냐. 곤죽을 만들어 놓거라. 곽대감의 불호령에 건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질이 사방에 날라들었지요. 허씨는 화들짝 놀라서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김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우는 곧바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건달의 얼굴에 묵직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주먹에 얻어맞은 건달은 턱이 돌아가며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이 몽둥이 너댓개가 김운에게 날아들었지요. 허나 그 어느 것도 김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김운은 번개같이 몸을 구르며 공격을 피하고 일어나는 즉시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를 짚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 빨래라도 하겠느냐. 내가 진짜 몽둥이질을 보여주마. 건달패들은 핏발선 눈으로 김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는 약 10명에 달하였지요. 허나 김운은 주눅든 내색 없이 건달들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김운의 매서운 몽둥이질이 시작되었지요. 김운은 건달패들의 목덜미, 허리, 무릎 뒤 등을 가차없이 후드려 갈겼습니다. 김운의 몽둥이질에 건달들은 곡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간혹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드는 건달이 있었지만 또 두들겨 맞고는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곽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란 만들지 맙시다. 대금만 치르면 얌전히 물러가겠소. 아, 알겠소. 50냥이었더랬지. 50냥. 그것은 애초에 이 사다를 내기 전에 거래액이었더랬지. 70냥은 내놓으셔야겠소. 우리 상주 나으리가 좀 다쳤으니 약값은 해야 되지 않겠소. 알겠소. 알겠으니 진정하시오. 곽대감은 그러자 하인을 시켜다가 김운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허씨는 돈을 받고 김운과 함께 대감댁을 떠났지요. 고맙네, 김씨. 덕분에 살았네. 그런데 돈을 더 뜯어낸 것은 좀 위험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나으리. 상단이 한번 얕보이면 다른 이들도 우습게 보고 거듭 약속을 어기려고 할 것이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깨트리려고 수작을 부렸으니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그리고 저 못돼 먹은 작자는 사실 이미 제가 다른 고을에 고발 문서를 넣었어요. 조만간 곽대감은 감찰을 피하지 못할 것이어요. 유진아 씨의 말에 허씨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운도 유진아 씨의 현명한 행동에 옅은 미소를 지었지요. 내가 딸복이 넘쳐나는구나. 고맙다. 그리고 김씨, 자네도 정말 수고해 주었네. 그런 재주가 있을 줄은 몰랐네. 도움이 되어서 저도 기쁘군요. 김운은 그리 말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아주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금화상단은 그렇게 곽대감과의 거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후 기세를 몰아서 상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허씨는 영특한 딸 유진아 씨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어디를 가든 김운을 대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상단의 명운을 걸 만한 대규모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군포항에서 중국산 백자청화를 들여오는 큰 거래였습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 때는 군포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배짐을 나르느라 분주한 일꾼들과 여기저기서 오가는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화상단은 미리 준비해둔 자금을 지니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거래만 성공하면 정말 큰 도약이 될 거예요. 맞다. 금화상단의 이름을 조선 팔도에 제대로 알릴 기회야. 그러니 모두들 한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이번 거래는 평소보다 규모가 컸기에 위험 요소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상단이 경쟁하던 물품이라 각종 사기꾼과 도적들도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었지요. 허진만은 중국 상인과의 약속 시간에 맞춰 항구의 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백자청화를 확인하는 동안 김우는 창고 주변을 서성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러다 이질적인 기척을 느꼈습니다. 분명 낯선 시선이 상단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지 말고 이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확실하진 않지만 누군가 상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번 거래를 방해하려는 무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허씨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운의 직감은 이미 여러 번 상단을 위기에서 구해냈기에 그의 경고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었지요. 다행히도 김운이 지적했던 수상한 자들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허진 많은 거래 성사를 축하하기 위해 상단원들과 작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상단원들은 술을 진탕 마시고 고기를 뜯으며 웃고 떠들었지요. 하지만 김우는 조용히 자리를 떠 항구의 한적한 붓도막에 걸터 앉았습니다. 달빛이 무리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김우는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시조가 흘러나왔습니다. 맑은 달빛, 수면 위 비치니 고요한 물결 속삭이며 흐르네. 떠나온 길은 멀고도 험하건만 마음은 바람 따라 저 바닷물에 실리는구나. 김우는 조용히 시조를 읊고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누군고 하니 바로 유진아 씨였습니다. 술병과 잔을 들고 김우의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퍽 멋들어진 시조네요. 헌데 왜 혼자 이렇게 나와 계세요? 시끄러운 건 영 체질에 맞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렇네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 여기서 저랑 술 한잔해요. 유진아 씨는 미소 짓고는 술잔을 김운에게 내밀었습니다. 엉겹결에 김운은 유진아 씨의 술잔을 받았지요. 이건 아버지가 고이 모셔둔 술이에요. 사실 저 시집 갈 때 따려고 했던 건데 오늘 같은 날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한 잔 받아주세요. 그런 귀한 술을 나 같은 놈이 어찌 넙죽 마시겠소.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시조 한 수 읊어주셨으니 저도 답례를 드려야죠. 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술을 받았습니다. 둘은 술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유진은 김운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김운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나란 일을 하긴 했소. 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던 것 같았지. 그래도 지금은 우리 상단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때 죽을 뻔했던 저를 구해줘서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목숨까지 구해주셨죠. 김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희 모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구려. 어째 모녀 둘 다 그리 위험한 일에 잘도 휘말리는지. 조심 좀 하시오. 김운의 농에 유진아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유진아 씨와 김운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지요. 유진아 씨는 그렇게 김운에게 머리를 기울이더니 갑작스레 입맞춤하였습니다. 김운은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을 꿈뻑꿈뻑 떴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바닷바람이 제법 쌀쌀하니 너무 오래 계시지는 마시고요. 유진아 씨는 그러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김우는 유진아 씨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몸을 서늘하게 식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묘한 여운에 젖어 있었지요. 이윽고 김우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운의 방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고요했지요. 헌데 김우는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이죠. 순간 김우는 상에 올려진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어서 벽 쪽으로 냅다 던졌습니다. 젓가락은 암기처럼 바람을 가르고 벽에 푹 하고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보니 박힌 젓가락 바로 옆에 웬 사람이 서 있지 뭡니까? 실력이 녹슬지 않았구나, 김은. 벽에 서 있던 이는 검은 흑의를 두른 한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도 검은 복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장검 한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형, 내 놈이 여긴 웬일이냐? 두령님께서 내 놈을 찾으신다. 방황은 그만하고 돌아오거라. 돌아가라.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모르겠느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게 감사 인사라도 받고 싶은 게냐? 김운의 날선 대답에 유진혁이라는 사내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검계. 김운이 앞서 몸담고 있던 무리였지요. 검계는 조선시대에 조직된 비밀 결사 또는 비밀 무장 집단으로 조정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무시무시한 칼잡이들이었습니다. 배신자 주제에 아주 당당하구나. 배신자라니 배신한 쪽은 너희들이 아니더냐? 검계가 지키기로 했던 정의와 대의는 다 어디로 갔느냐? 그저 타락하여 피해 굶주린 악당이 되었을 뿐이다. 타락? 대의를 저버린 것은 내 놈이다. 하늘 같은 스승님을 저버리고 동료들을 버린 내 놈 말이다. 그렇다.
등졌지. 강자에게 빌부터 약자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그 막대먹은 검계를 말이다. 더는 길게 말하지 않겠다. 당장 꺼져라. 유진혁은 한숨을 내쉬며 검집을 두드렸습니다. 나도 널 설득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서 내 목을 쳤을 것이다. 하지만 명을 어길 수는 없지. 유진혁은 천천히 방을 나서며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고했지요.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허나 그때는 이런 대화는 없을 게다. 김우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창가에 서서 바깥을 응시했습니다. 검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금화상단은 군포항에서 중국산 백자청자를 실은 채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좌상대감 김세익에 있는 한양이었지요. 첫날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상단원들은 야영을 준비했습니다. 길이 너무 험하니 여기서 하루 묵고 내일 새벽 일찍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모두들 짐을 단단히 묶고 불침번을 서도록 하게. 상단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장작을 모으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김우는 초조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전날 밤 검계의 유진혁과 만난 뒤로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죠. 너무 조용하다. 김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미세한 바스락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침번을 서던 상단원이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한 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상단원도 영문도 모르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이를 눈치챈 것은 김훈뿐이었습니다. 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훈이 재빨리 기습을 눈치채고 알렸지만 이미 상단원들은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진혁이 앞서 경고했던 대로 검계들이 금화상단을 공격한 것입니다. 사람 살려. 상단 사람들은 전투에 익숙치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검계들의 기습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지요. 검계들도 저항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체를 들키자 일제히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튀어나와서 검을 휘둘렀습니다. 금화상단원들은 검계에게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김훈도 필사적으로 검계를 상대했으나 이들은 평범한 건달패들과는 격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맨손의 김훈으로서는 방법이 없었지요. 김훈은 일단 상주와 유진아 씨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들을 구해야 했지요. 김훈은 난리통 속에서 몸을 낮게 숙이고 유진아 씨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고 바닥에 쓰러진 허 씨를 먼저 발견했지요. 김훈은 서둘러 허 씨를 부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진아 씨를 찾다가는 허 씨가 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단 김훈은 허 씨를 데리고 황급히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상주나으리, 정신을 차리십시오. 김씨인가? 큰일이네. 딸아이가 잡혔네. 김훈은 허 씨의 질문에 쉽사리 답할 수 없었습니다. 허 씨의 상처가 너무 컸고 피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훈은 출혈을 막기 위해서 상처를 꾹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보게 듣게. 놈들은 우리 상단을 공격한 것이 다 이유가 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 씨는 헐떡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백자청화 거래를 준비하던 중 정체불명의 패거리들이 접근해 금화상단에 자신들을 몰래 끼워 좌상대감 김세익의 집에 잠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가로 거액을 약속했지만 허 씨는 상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거절했던 것이죠. 분명 그것에 앙심을 품은 것이 분명하네. 허나 그 탓에 모든 상단원들을 죽이진 않았을 걸세. 특히 내 딸아이는 상거래에 나만큼 화나니 죽이지 않았겠지. 허 씨는 쿨럭쿨럭 피를 토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김씨. 부탁일세. 딸아이를 구해주게. 딸아이를. 유진이를. 나으리, 안 됩니다. 허 씨는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두 눈은 부릅뜬 채 말이죠. 김우는 그런 허 씨의 두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김우는 차가운 주검이 된 허 씨를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허씨가 부탁한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김 씨는 금화상단이 습격당했던 장소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개들답게 모든 것을 깔끔히 정리하여 그대로 좌상대감의 집으로 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한양으로 말이죠. 김우는 복수로 이글거리는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금화상단으로 위장한 검개들의 움직임은 소름 끼치도록 빨랐고 흔적이 없었습니다. 허나 김우는 한때 검개의 제1검이었던 자. 그 또한 쉬지 않고 뒤를 쫓았지요. 김우는 한양에 오르자마자 저작거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오래되고 낡은 전당포를 찾았지요. 전당포에는 퉁퉁한 사내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뭐 맡길 물건이라도 있어이까? 철민이. 날쌔. 김은. 그래, 자네구만. 못 본 사이에 어째 인상이 더 험악해졌어. 내 물건을 찾으러 왔네. 뭐야? 그쪽에서는 은퇴한 것 아니었나? 박철민은 잠시 입을 꼭 다문 김훈을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뒷방으로 사라졌다가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내부는 잘 보존된 듯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칠 해두고 날은 세워뒀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다시 찾아올 것 같았거든. 김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묵직한 검 한 자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칼날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날카로웠습니다. 김우는 검을 천천히 들어올려 손바닥으로 칼등을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것을 자네는 알고 있었던 게로군. 빗자국이라는 것이 말이야.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법이거든. 헌데 당최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게야? 검개 놈들이 좌상대감을 노리고 있네. 그놈들이 우리 상단을 습격해 많은 이를 죽였고 허상주의 딸을 인질로 잡아갔네. 그래서 자네가 그놈들을 막으려고? 막는 것뿐이 아니네. 놈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야겠네. 이번 일이 끝나면 정말 이 검을 다시 줄 일은 없을 걸세. 박철민은 묵묵히 김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자네 말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지. 자네가 필요한 도움이라면 말만 하게. 금이영의 움직임이 필요하네. 검개의 계획을 막으려면 그들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네. 금이영이라. 쉽지 않겠지만 내가 아는 경로를 통해 연결해 보겠네. 자네도 조심하게. 한번 칼을 쥐면 물러설 길은 없을 테니. 김훈은 검을 허리에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철민.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 될 거야. 박철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김훈을 배웅했습니다. 김훈은 전당포를 나와 결의에 찬 눈빛으로 한양의 북적이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좌상대감의 저택이 있는 방향을 향해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씨는 검계의 은신처에 잡혀왔습니다. 손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용케 침착함을 유지하였지요. 진혁은 그런 유진아 씨를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얌전히 있거라. 얼굴도 반반하니 거사가 끝나면 목숨 정도는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느냐. 유진아 씨는 진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몸을 떨었지만 김훈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한편 검계의 좌상대감 습격 작전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유진아 씨를 앞세워 금화상단의 거래를 가장했고 운반 중인 짐꾼들은 이미 검계의 패거리로 교체되었습니다. 유진아 씨는 내심 좌상대감 댁의 하인들이 눈치를 채기를 바랬지만 누구도 금화상단이 검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진혁이 유진아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라. 여기서 내가 이상한 짓이라도 한다면 너와 내 상단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우리가 모두 지워버릴 것이다. 유진아는 두려움에 떨며 침묵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검계는 금화상단의 물건을 운반하는 척하며 좌상대감 댁의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계는 짐을 대청 안으로 운반하며 자연스럽게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좌상대감의 하인들은 아무 의심도 없이 그들의 지시에 따랐지요. 검계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짐꾸러미에서 검과 암기를 꺼냈습니다. 대감 나으리는 어디에 계신가?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인은 진역을 안내하여 더욱 깊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진역은 그러자 곧바로 검을 뽑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놈!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게냐? 지옥이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미닫이 문을 열어 젖히며 김훈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김훈이 검계의 흉계를 좌상대감에게 미리 알리고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죠. 그 모습에 진역은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김은 내 이놈! 결국 내 놈이 발목을 잡는구나. 유진아 씨를 풀어주거라. 아주 의기양양하구나, 김은.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나 있는 게냐? 그래, 좌상대감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거물이시겠지. 허나 이제 곧 여기에 금이영이 온다. 그러면 적어도 내 놈 목은 온전치 못할 것이지. 그러기 전에 내 놈 목이 먼저 떨어질 것이다. 진역은 그리 말하면 순식간에 김훈에게 달려들어 검을 휘둘렀습니다. 광속과도 같은 참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훈은 검을 뽑아 진역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검과 검이 맞부딪히자 쇠가 갈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검개들이 모두 검을 뽑아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좌상대감 댁의 경비병들이 튀어나와 반격했지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김훈과 유진역은 세차게 검을 주고 받았습니다. 잘 되었구나. 여기서 내 놈을 베고 내가 검계 제일검이 되겠다. 어디 한번 발악해보려무나. 진역의 광포한 영격이 쏟아졌습니다. 김훈은 진땀을 흘리며 힘겹게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확실히 진역의 검솜씨가 과거와 달리 몰라보게 발전하였습니다. 반면 김훈은 오랫동안 검을 들지 않아 진역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기 벅찼지요. 진역은 검끝을 살짝살짝 흔들며 마치 뱀대가리처럼 김훈의 눈을 홀렸습니다. 준비 동작을 숨겼기에 언제 공격이 날아올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김훈의 눈을 속이면 여지없이 급소를 노린 날카로운 찌르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막아낼 수 있었지만 어느새 김훈의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김훈도 일이 물렁해졌구나. 진역은 그런 김훈을 비웃으며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번 일격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릴 심상이었습니다. 김훈도 그런 진역의 마음을 눈치채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여기서 김훈이 쓰러지게 되면 모두 끝이었습니다. 좌상대감의 병사들은 검계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였기에 금이영이 오기 전에 모두 전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김훈은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둘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진역의 검이 김훈의 몸을 뚫었습니다. 진역은 이를 드러내며 사납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김훈의 검이 진역의 목에 닿았습니다. 이놈, 육참골단을? 자신의 검 실력을 너무 과신했구나. 내 놈에게 아직 제일검 차리는 이르다. 김훈이 힘을 주자 진역의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결투에 승리한 것이죠. 허나 김훈도 치명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검이 배를 뚫은 아주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김 아저씨. 유진아 씨가 그런 김훈에게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찔린 검을 뽑았다가는 과다출혈로 바로 사망할 판이었죠. 유진아 씨는 눈물범벅이 되어 김훈의 목소리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 김훈은 정신을 잃었지요. 김훈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김 아저씨. 정신 드셨나요? 김훈은 고개를 돌려보니 유진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고 배 쪽에서 은은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여긴 어디요? 그리고 검계놈들은 어찌 됐소? 걱정 마세요. 김 아저씨가 쓰러진 뒤 금이영이 도착했어요. 검계놈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그 두령도 붙잡혔답니다. 유진아 씨는 검계의 패망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김훈이 결투에서 승리하며 시간을 벌어준 덕에 금이영이 제때 도착하여 남은 검계들을 제압했고
좌상대감댁은 무사히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검계의 두령은 끔찍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으며 잔당들도 모두 잡혀가게 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유진아 씨는 그 말을 끝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리고 금화상단도 이제 모두 끝이 났어요. 유진아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상처가 아렸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소, 아씨. 상단은 끝나지 않았소. 내가 있고 당신이 있지 않소. 우리가 있다면 금화상단은 계속될 것이오. 유진아 씨는 김운의 말을 듣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김운의 굳건한 눈빛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유진아 씨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으며 흐느낌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김운과 유진아 씨는 함께 금화상단을 재건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상단원을 대신해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하며 금화상단은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김운의 강인함과 유진아 씨의 지혜는 금화상단의 중심축이 되었지요. 그 덕에 점차 대거상으로 거듭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화상단을 운영하며 부부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